그녀는 원하는 모든 말을 한 것 같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배고프다. 그녀는 기지개를 펴고 잘 먹을 것 좀 사갈까? 우리는 갈 것입니다. 이제 이사벨라 린과 나는 카일의 집을 떠났다. 채권 추심자가 언제든지 이 집에 나타난다면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나는 애슐리가 아니었지만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카일이 여전히 우리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가? 현관문을 닫았지만 우리는 그의 한심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며칠 후 예실이가 걱정되어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든지 리엄을 방문하십시오. 예실이는 그날 직후 카일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카일은 처음에는 이혼에 동의하기를 꺼렸지만 예실이가 마침내 이혼을 포기하고 이혼이 완료되지 않는 한 예실이가 자녀를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을 때 예실이는 자신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고 일자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곧 리엄을 보육센터에 등록할 계획을 세웠고 카일이 어려운 시절은 그곳에서 빚을 갚기 위해 매일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제임슨에게 간청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지만 전체 이야기를 듣고 제임스는 분노했습니다. 집에 절대 돌아오지 마세요. 그는 카일을 가혹하게 꾸짖었고 그 결과 카일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안타깝지 않습니다. 그는 나처럼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예실이는 예실이가 카일 때문에 겪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리엄과 함께 놀기 위해 때때로 그녀의 조부모 집을 방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이저벨러와 린을 포함한 우리를 어떤 원한도 없이 은혜롭게 환영했습니다. 예실이와 그녀의 가족의 개방성과 친절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엄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응, 엄마. 조부모님과 함께 놀 수 있어서 기뻐요. 정말 훌륭해요. 카일에게 억압받았던 예실이가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서 그녀는 여전히 나에 대해 아무런 편견 없이 우리를 대하는 이유입니다. 충분했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저는 32세입니다. 남편 케빈과 결혼한 지 3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그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우리 둘만의 삶은 즐거웠습니다. 저는 무역회사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보수는 많지만 케빈은 수입이 적지만 일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케빈이 취미로 낚시를 자주 가는 것을 항상 존경했고 저는 그게 그의 일을 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집세를 나누는 것 외에 재정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다른 생활비는 모두 부담합니다.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케빈 같은 취미는 없고 그가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나는 더 많이 저축했고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해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케빈에 대해 나를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가족, 특히 그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우리는 그 근처에 살고 있고 시어머니가 걷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케빈은 자주 방문했습니다. 나는 별로 개의치 않았고 오늘은 드문 휴일에 가능할 때마다 그와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가져왔고 시어머니를 방문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나?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미안하다 시어머니, 쪽은 짜증이 난 것 같다. 케빈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일이 있어서 지난주에는 혼자 갔다. 내 쉬는 날은 일하느라 바쁠지 모르지만 당신도 아내지 알다시피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는 내 방식대로 비웃음을 퍼붓는다. 그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인출할 수 없는 돈은 보통 케빈이 월급을 받은 후 절반을 입금하는데 이번에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현금이 좀 부족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가끔 그가 뭔가를 사곤 했어요. 그리고 집세반도 감당할 돈이 없어서 짜증나서 한숨을 쉬었고 케빈은 초조하게 낄낄댔다. 미안, 이번에는 좀 감당해 줄 수 있겠니? 그는 별것 아닌 것처럼 말했다. 나중에 한 번만이라도 그랬다면 이해하겠어. 우리 모두 가끔은 크게 사고 싶은데. 지난달에도 같은 말을 하지 않았나요? 한정판 낚싯대입니다. 지난달에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나요? 구매하기 전에 저와 의논하지 않았나요? 별도의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준수할 수 없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케빈이 집세의 절반만 지불하고 그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면 제가 모든 생활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냥 공평하지 않아. 잔소리하는 케빈이 나를 방해하는 게 분명 짜증나서 한숨을 쉬고 눈썹을 찌푸리며 잔소리를 하며 우리가 이전에 이런 종류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비용 공유에 대해서만 나는 그가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돈에 대해 얘기해요. 세러 당신은 집착하고 있나요? 저는 그가 집세를 내지 않으면 여기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은 케빈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케빈이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고 나는 재정 관리에 괜찮았는데 이제 내 침묵을 보고 그는 그것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케빈은 자신이 논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얼굴을 풀고 사임했다. 한숨. 우리 엄마가 여자는 집에 있으면서 남편을 부양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듯이 나를 좋게 보이게 하지 않으면 당황스러워질 사람은 너야. 케빈은 멸시하듯 이렇게 말한 뒤 다시 전화기로 주의를 돌린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케빈은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엄마의 낡은 견해에 대해 항상 사과했습니다. 자신을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심지어 비열하게도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 단지 조용히 가족을 부양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시어머니 수전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수전이 오늘 여기에 올 것이라는 소식을 몰랐습니다. 내 놀라움을 무시하고 수전은 내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고 나는 서둘러 들어왔고 내가 본 것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실에 모여 이 상자들과 소지품들이 여기저기 어지러워서 걸을 공간도 없고 수잔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여기 계세요. 케빈은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고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소리를 낮추세요. 무슨 일인지 케빈은 내 혼란의 눈살을 찌푸립니다. 부모님이 오늘 이사 오셨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에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내 충격을 무시하고 수전은 행복하게 짐을 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엄마의 다리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서 살기가 힘들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혼자인데 방이 더 있으니 괜찮아. 엄마가 같이 살면 부담이 덜할 텐데. 그렇지 집안일은 도와줄게 바쁘니까 너한테는 좋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썼나 봐. 거절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았던 기분이 가장 아팠던 것은 케빈의 태도였습니다. 미래의 가족을 생각하며 방이 더 있는 더 큰 집을 빌렸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아껴둔 방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차지해 마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파에 앉을 수도 사용하지도 못할 그 집의 주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식탁 더 이상 집안일을 다 해야 했는데 앉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앉을 수 있는 시간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혼자 남은 음식을 먹으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재정적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돈을 벌고 있다고 나를 비난했습니다. 왜 그렇게 인색하게 우리 연금도 가져갈 계획입니까? 제가 케빈과 이야기했을 때 그는 눈에 띄게 짜증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집안일을 돕는 게 뭔데? 결국 집안일도 다리가 아프다고 떠맡겼다. 빨래는 했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같이 하는 게 싫은 나는 결국 스스로 빨래를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업무량과 금전적 부담 누구도 더 나쁘게 듣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냉정한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내가 사랑했던 케빈이 아니라고 말하는 케빈을 떠나세요. 어쩌면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 요리는 싱거워 옷이 맘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느리니 가족은 신경도 안 쓰는 거야. 매일 여러 가지로 욕을 먹었지 밥을 버리는 걸 보고 익숙해져서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들 이번 달 생활비라고 맨날 잔소리해도 아무 느낌이 없네. 아직도 돈 잘 번다는 얘기는 괜찮은데 내 신용카드가 내 허락 없이 쓰이고 있는 게 이게 다 너 수잔 내가 빌린 거야. 갚아줄게. 결국 시어머니는 내가 주 정부 통계를 보여주었을 때 코웃음을 쳤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 달에 거의 $5,000를 쓸 수 있었느냐? 그녀는 무단 사용을 인정했고 거기에는 내 카드로 산 그 방에 있는 유명 브랜드 물건들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케빈은 이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나누던 집안일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이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님한테 하루 쉬고 집을 나갔다가 트럭을 몰고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다음 날 나 홀로 집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궁금해서 눈을 크게 뜨셨다.
저와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미안해요. 수잔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뭐죠? 시어머니는 무시하고 가세요. 저는 제 뒤에 있는 3명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놀란 어머니를 피해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시댁에서 모든 것을 이 방에서 꺼내주세요. 이해합니다. 이사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짐을 싸고 물건을 옮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떠나기로 마음먹으면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걸 알았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시어머니가 현실로 돌아와 무시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케빈이나 시아버지, 아니면 둘 다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조심하세요. 그들이 여기 도착하면 어차피 다 끝날 거예요. 시어머니가 상스러운 말로 이삿짐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 건장한 놈들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미안, 이게 거의 이사를 거의 다 했네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에게 드디어 말을 걸었습니다. 케빈에게 봉투를 건네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주실 수 있나요? 큰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더니 케빈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도착했습니다. 전체 이동 과정은 약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을 크게 뜨고 이혼 서류를 보았는데 감히 내 아들에게 이혼 서류를 주다니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아들이 너와 결혼했어. 너는 위대하고 이 가족을 섬겨야 해. 기다리던 이사들은 시어머니의 터무니없는 말에 그들의 반응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그녀의 행동이 정말로 비정상적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당신이 말했다면 불만이 있으면 바로 떠나세요. 케빈이 머뭇거린 것처럼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아마 내가 실제로 떠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는 내가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조용히 복종할 거라 생각했겠죠.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떠날 것입니다. 나는 여기 남아서 이것을 참을 만큼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놀란 케빈에게 남겨두고 이삿짐원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난장판에 당신을 연루시켜서 미안합니다. 문제가 없도록 사과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웃었지 힘들었지 다들 날 위로해줘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무서웠어. 슬프고 답답했지만 간신히 헤어졌어. 나중에 그게 자랑스러워서 이전에 이혼 소송을 했어. 내 변호사 불만 있으면 그 대화 후 나가세요. 나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케빈의 모든 불만과 비방이 녹음되었습니다. 또한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이 부당하게 버린 식사나 개인 물품은 변호사가 증거가 충분하다고 해서 즉시 이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새 집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남은 것은 물건을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몇 개의 상자를 보고 낄낄 웃었습니다. 내 인생이 담겨 있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이 나를 흥분시켰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파와 식탁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지만 언제나 새로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케빈이 완고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이닥치기도 했고 내 직장까지 잠복하기도 했지만 상황을 아는 동료들은 내가 시아버지와 어머니 케빈에 대해 수집한 증거를 통해 그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법정에 가면 시어머니가 손해를 봤다. 케빈은 법정 싸움이 얼마나 비쌀지 깨닫고 마침내 이혼에 동의했다. 나는 또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상환도 요구했다. 하지만 그녀가 쓴 돈에 대해 그녀는 나에게 돈을 요구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내가 그녀가 내 신용카드 가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을 때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에 대한 생각에는 시아버지 케빈과 자신만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이 확정되고 케빈과 그의 가족이 지불한 위자료가 나쁜 평판을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이사를 가면서 자신에게 적합할 때만 사용했던 가족이라는 단어를 항상 나에게서 빼냈던 것을 잊었나요? 동네가 살기 불편하고 케빈의 월급만으로는 집세를 낼 수 없어 지금은 시골의 작은 집에서 케빈의 적은 수입과 부모님의 작은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안 돌아오나요? 케빈이 저에게 여러 번 이메일을 보냈지만 메시지를 다 읽지도 않고 차단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일도 즐기고 누구도 시키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 물건은 더 이상 없어져 불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제 직장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어. 우리 둘 다 바쁘지만 그는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는 내 과거 실패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그 사람은 내가 다시 믿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우리 둘 다 독립적이지만 서로를 지지하는 삶을 원해. 그게 내가 지금부터 그 사람과 함께 살 계획이야. 일주일만 지나면 나랑 데이트할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우리가 함께 놀던 첫날에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기세에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1년 후 헤어질 이유도 없이 그는 프로포즈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지켜줄 테니 결혼해 주실래요? 그런 줄 알았던 문구였지만 돌이켜보면 그의 직업을 고려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했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멜리사입니다. 저는 30세 회사원입니다. 제 약혼자 샘은 경찰관입니다. 제 2살 선배인 32세에 우리는 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함께하는 취미 이벤트 고등학교 친구의 초대를 받아 30대에 접어들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연애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초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1년 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기대는 안 됐는데 거기서 만난 샘이 왠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일주일 뒤에 만나기 시작해서 저녁을 먹으러 나갔더니 그때부터 자신이 경찰관인 것 같다고 고백했다. 그중 법집행기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TV 드라마 팬으로서 꽤 멋지다는 막연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제안이 왔습니다. 샘의 일이 계속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바빠서 나를 볼 수 없었지만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멜리사는 딱 내 타입이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내 외모를 좋아했고 종종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뻤지만 우리 같은 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 집에는 고졸자가 없는데 그 사람이 저를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고졸만 졸업했고 샘은 고졸이라 엘리트인 것 같아요. 대학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 집엔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할 텐데 대학 가는 것보다 빨리 취직해서 엄마가 편히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믿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아버지의 빚 때문에 이혼하셨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가 아무런 양육비도 없이 혼자 키우셨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고등학교 대학 등록금을 부담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았지만 빨리 일하고 돈을 벌고 싶어서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샘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샘에게 꼭 확인해달라고 했죠. 빚은 없냐 웃으면서 당연히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아버지 빚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빚은 싫어요. 장학금도 일종의 빚이라고 느껴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샘의 반응이 안심하고 대학에 가기 위해 돈을 빌리다 이제 그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어머니와 자주 전화 통화를 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제안에 대해 말했을 때 어머니는 우리가 결혼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샘의 일정으로 인해 엄마에게 그를 소개할 기회가 없었지만 곧 두 가족 간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가족회의 전에 샘이 부모님 집을 방문하자고 요청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긴장했지만 그 사람의 집으로 갔지만 우리를 맞이한 어머니는 인사를 한 후 조용한 사람인 것 같았고 우리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일로 안내되었다. 아버지는 한마디로 대단한 것 같았고 나는 인사가 끝나자 아버지는 조금 미루다가 아버지가 스스로 경찰이 되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가 해결한 사건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야 했습니다. 구했는데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차를 따라갈 수가 없고 식어가며 시계를 보다가 눈앞에 있는 과자를 먹을 타이밍조차 잡지 못하고 깜짝 놀랐다.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느린 속도로 기어가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 이야기가 얼마나 지루한지 보여주기 위해서죠. 샘은 내 옆에 앉아 차를 마시고 간식을 우적우적 먹으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차 한 잔 더 달라고 하는데 잠깐만 오늘 이렇게 배려심이 없던 건가요? 아니면 시아버지께 이야기를 드려도 내 감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아빠의 횡설수설에 익숙하신 건가요? 1년에 걸쳐 거의 1시간 동안 일방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 기분이 상당히 지쳐버렸습니다. 마침내 예상했던 대로 차를 마시러 손을 뻗는 동안 그 사람의 꼬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법은 신선한 냄비를 만들려고 했지만 샘은 괜찮다고 말을 끊었습니다. 멜리사는 미지근한 음료를 좋아해서 결국 차가운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제 말은 미지근한 음료를 더 좋아하지만 이렇게 추워지기 전에 마시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 시어머니가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돌아오면 담배 냄새가 따라옵니다. 조금 불쾌하지만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더 터무니없는 일이 아버지에게 일어났습니다. 시댁에서 문서 몇 개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나에 관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은 내가 당신에 대해 신원 조사를 했다고 말하더군요.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지만 샘이 나에게 돌아서서 잘했다고 말해요. 멜리사 당신은 합격했으니 합격한 것 같아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당신이 경찰이라면 신원 조사를 해야 해요. 당신이 누구와 결혼하든 샘이 설명하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거나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데 샘의 설명이 타당하고 저는 수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언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수사 결과만 보여주고 간신히 통과했다는 멘트가 확실히 무례한 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적어도 저는 통과했으니까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시 그 생각으로 저는 삼이절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한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기어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를 엄마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는 저녁까지 직장에서 집에 오실 것입니다. 제가 말한 이후로 들러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위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3위차를 시동을 걸고 우리는 차를 타고 엄마 집으로 향합니다. 농담이에요. H 신원 조사에 놀랐는데 그게 경찰이 되는 과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도 재미삼아 3에 대해 신원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에 대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3은 웃으며 나에 대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는 부모님 집에 가까워졌습니다. 엄마에게 곧 도착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절하게 아파트 입구로 나와 우리를 반겼다. 샘은 주차할 곳이 없어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간단한 인사를 한 뒤 떠난 차에 들어갔다. 나는 엄마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고 신원조사에 놀랐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경찰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방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엄마가 그 사람이 멋진 차도 있고 잘생겼는데 경찰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빚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생월급은 잘 모르겠지만 경찰 엘리트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빚이 쌓여서 이혼까지 하셔서 엄마가 빚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용기 내서 입을 벌렸어. 실례합니다. 미래의 시아버지 임드가 바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남의 말을 가로막는 건 실례지. 매너 없나요?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다고 혼내려고 했는데요. 매너는 아무도 관심 없는 걸 끝없이 얘기하는 편인데 말을 삼키고 심호흡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샘이 놀란 표정으로 나에게 돌아섰다고 말하니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네요. 샘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멜리사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당황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샘이 나와 그의 아버지 사이를 이리저리 훑어보았다. 그게 저번에 아버지가 하신 신원조사 때문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신원조사 그 자체는 별거 아니고 아빠의 태도 문제야. 나도 동의해. 적절하다. 신원조사 결과를 이렇게 말하는 건 무례하고 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빠 자랑을 계속 듣는 것도 괴로웠을 텐데 잘 이해해 주셔서 낄낄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왜 나를 위해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샘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의 아버지가 묵묵히 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부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메인 이슈 3. 유리 당황한 3은 나에게 잠시 얼어붙었다. 라이, 내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귄다는 말은 아닌데 다른 여자한테 이미 바보가 됐어. 난 너에게만 눈이 있어. 멀리서 내가 3의 말을 듣고 있다고 믿어. 갑자기 그렇게 드러냈는데 이번엔 내가 두 여자랑 연애 중이라니 얼어붙은 거야. 두 여자랑 사귄다는 말에. 그중 한 명한테 실망하고 결혼하기로 해서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 난 절대로. 나는 2시간이 지났을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샘을 노려보고 시어머니는 놀라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분명 사진이었다. 분노 가방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서 샘에게 건넸다. 샘 어이없게 문서 가져가서 우리 결혼 못하는 거고 그렇게 말하면서 시아버지랑 엄마랑 식당 나가려고 했어. 화를 내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잠깐만 무슨 일이야. 내 아들을 놀리는 거야.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한 것에 대해 고소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이 결혼을 축복한 보상을 지불할 수 없었다.
샘은 당신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키웠는데 뭐가 문제야, 엄청나게 무례하다니 이렇게 키웠냐는 말이 화를 내서 반박하려던 참에 엄마가 말리셔서 실례지만 이건 일방적인 취소가 아니야 약혼하고 어머니가 너무 명확하게 말했을 때 내 딸을 비웃는 것을 그만두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 AB를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삼은 제가 그에게 준 문서를 열었고 시어머니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시아버지가 계속 나한테 소리 지르는데 이 서류는 뭐야? 우리처럼 명문가에 시집갈 거면 두 번의 타이밍은 좀 참을 수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말해봐. 여기서 두 타이밍을 막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이 남자가 남의 말을 안 듣는 걸까? 게다가 자기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남자의 며느리가 되고 싶지도 않다. 귀한 가문의 식당인데 주변 손님들이 한동안 조종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은데 부끄럽기 때문에 빨리 떠나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침착하게 말하지만 단호하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문서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뒷받침이 부족할 것 같아 엄마가 다 됐다고 던 조사도 좀 하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걸 알아냈어요. 심호흡을 하면서 내가 말한 거짓말은 빚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는 빚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곤경에 처할 때마다 여러 번 빚을 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또한 우리 관계에서 빚을 졌기 때문에 결혼을 재고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시아버지를 침묵시키고 우리를 떠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자랑스럽게 결혼할 거면 조용히 해라. 그 정도는 참아야지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소리치며 한숨을 쉬더니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시어머니였다. 지금까지 침묵했던 법이면 충분해요. 생비 갚지 말라고 했는데 버릇 고치고 싶어서 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도 아니고 우리를 명문이라고 부르다니 부끄럽습니다. 결혼했는데도 멜리사 어머님 남편과 아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조사는 어젯밤에 도착한 신원조회 결과에서 어머니의 직감에 맞았고 오늘 엄마가 만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읽게 되었어요. 취소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저녁 식사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직 샘이 싫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시아버지를 격렬해요. 샘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샘을 싫어하면 기꺼이 그의 아버지를 참아주고 싶어요. 집에 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갚을 계획이 있다고 하더군요. 문제 없긴. 하지만 갚을 계획이 있어도 돈을 아무렇게나 빌린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고 돈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게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타이밍을 맞춰서 그게 나한테 닥쳤어. 잠깐만 이 남자와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 않아 걱정할 게 없다는 걸 깨달은 지 한 번도 안 됐으니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다음날 전화를 끊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저랑 엄마한테 사과하고 폭탄 터뜨렸어요. 이혼할 거라고 또 저한테 거짓말쟁이 소개시켜준다고 하더군요.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남편의 불륜의 증거가 있는 시어머니가 막대한 위자료를 받고 그와 이혼했다고 생각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에게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그가 프로포즈하기 직전에 나에게 시간을 정한 것 같았기 때문에 3을 만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나는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고 3의 친구들이 하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따르면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직장에 퍼졌고 오만한 시아버지가 얼굴을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샘도 엄마 덕분에 직장에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예전에도 그 사람에게 고마웠고 지금은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조만간 우리 둘만 할 말은 깊고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나를 움찔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번 신년 축하 행사에서 딸에게도 무시당했습니다.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 이름이 트레이시라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자퇴했습니다. 19살에 역총식으로 결혼했어요. 제 부모님은 기워커라고 부르죠. 불안정한 직업은 불안정한 소득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서부터 일을 시작한 거예요. 독립하고 싶었고 제 휴대폰도 갖고 싶었어요. 제 남편 리우스는 저보다 4살 많아요. 직장에서 만났어요. 화려한 외모와 부에 반했어요.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결국 역총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19살이었고 그는 23살이었고 우리 주의 법적 연령은 21살이었지만 두 가족 모두 꽤 흔들렸어요. 특히 분노한 그의 할아버지는요.
미성년자 연루로 남편까지 때리기도 했고 할아버지는 엄하고 위협적인 인물이라 가족 모두가 화를 내서 두려워한다. 우리 결혼식은 성대했고 가족들이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나는 공주처럼 세심하게 대접받았다. 시어머니의 친절함은 최고조였습니다. 결혼 10년 차절을 경멸합니다. 시어머니, 가족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역 CEO이십니다. 시어머니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리더이십니다. 시어머니가 임원으로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가업을 물려받을 계획입니다. 결국 직원은 70명에 달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부유합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제가 가진 어떤 것보다 훨씬 풍요롭습니다. 늘 알고 있는 일상 식사 의복 설날 가족 모임 딸아이 유치원 선택일이 생길 때마다 시댁과의 격차가 뼈저리게 드러난다. 나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시어머니께는 꼭 해야 할 일이다. 불쌍해 보인다. 그녀는 나를 볼 때 항상 눈살을 찌푸린다. 처음에는 미묘한 발굴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낮은 CLA라고 부르는 것을 공개적으로 싫어했습니다. 나는 공주에서 하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적어도 처음 몇 년 동안 우리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그는 어머니가 그에게 용돈을 주기 때문에 어머니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그의 충성심을 샀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 가게 예산에서 적절한 용돈을 줍니다. 기간 나는 내 일과 집안일을 병행한다. 트레이시 빨래는 잘했는지 확인하고 테이블용 섬유유연제를 어지럽히지 말고 차를 세탁해야 한다. 저녁 식사를 위해 마무리 작업을 인색하지 말고 쇠고기를 만든다. 닭고기가 아닌 쇠고기를 만든다. 아니면 돼지고기도 우리 입맛보다 맛이 떨어지네요. 싱크대에 물 얼룩도 남기지 마세요. 카드에 적힌 이름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받으면 가정부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의욕이 생길 것 같지만 거기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섭섭한데 일하느라 바빠서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시어머니는 어쩌다 시간을 내어 집안일을 비판하면 귀찮다고 불평한다. 아, 세차응 내 생각엔 그냥 세차장에 넣어도 잘리지 않아요. 검사를 통과하려면 안팎이 흠집 하나 없어야 합니다. 겨울방학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드디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지친 연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시댁에서의 일이 끝났습니다. 시댁에서의 일이 끝날 때까지 내년 명절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설날에는 할 일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시댁에 와서 새해 인사를 합니다. 친척들, 직장 동료, 남편의 할아버지, 친구, 시어머니는 접대에 바쁘다. 그 결과 그녀는 나에게 더 많은 허드렛일을 떠맡긴다. 요리, 설거지, 쇼핑, 청소, 전화받기, 앉을 시간조차 없다. 부엌에서 서서 식사한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수다를 떨고 있는 허드렛실 사이에 끼어들기. 설날에 오는 친척들과 행복하게 지내요. 다들 술을 좀 마시고 목소리가 커요. 남편이 계속 엄마에게 술을 건네주고 딸이 다른 아이와 보드게임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일하지 않고 즐거운 목소리 좀 듣지 마. 설날에 지나간 시대의 아내들을 회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익숙해졌으니 우리 모두 상품권을 줍시다. 여러분 여기네.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려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주기 시작한다. 나도 상품권을 줘야겠다. 급히 준비한 상품권을 챙겨 주방으로 나간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상품권도 있다. 잠깐만, 언제 무슨 일이야?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모두들 놀란 표정이다. 시어머니만 기분이 좋다. 시어머니와 아이들의 차이가 눈에 띈다. 아이들이 나를 조심스럽게 쳐다본다. 무슨 일인지 큰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다가 말을 멈춘다. 손에 든 상품권을 보다가 아무것도 없는 내 딸을 보면 다른 아이들도 다 카드를 가지고 있다. 내 딸이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슬프다. 트레이시, 올해부터 너희 아이에게 상품권을 주지 않을 거야.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 딸만 골라서 다른 애들 앞에서 그렇게 알리는 건 잔인해. 다른 애들도 눈치채는지 안 보던지 당황스러워하는 기운찬 시어머니는 그게 맞다고 유쾌하게 상품권을 주셨다. 우리 가족은 중퇴자 아이에게 너무 과분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퇴자니까 다른 애들한테 줄 텐데 내 딸은 안 주고 그런 이유로 내 딸을 차별하는 거죠. 차별이 너무 가혹한 것 같은데 당연한 구별이군요. 내 딸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 난 냉정함을 잃고 형식적인 것도 다 잊어버리고 소리쳐서 시어머니는 내 무릎 위에서 눈을 크게 뜨셔서 더럼 글쎄 그 말투는 뭐야. 지금 말투는 신경 쓰는데 자식이 놀면 조용히 있을 부모는 없어. 욕설 당신이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젊음 뿐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당신은 집안일만 할 수 있는 중퇴자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회사의 임원이고 우리 딸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 그녀에게 끔찍한 말을 했고 사과하고 당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편이 소파에서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와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는 단지 으스스한 것뿐입니다. 댄 그가 또 다른 과일을 넣은 상품권에 대해 얼마나 바보 같은가? 입이 중얼거렸다. 엄마한테 돈 좀 줘야지 늘 의지하고 뭐해 용돈도 받고 의지하는구나. 우리 딸이 다친 거 안 보이냐? 그 애가 바로 내 앞에 있어. 그 소파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상품권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우리 딸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 당신이 들고 있는 소액 상품권을 가져갈래요? 시어머니가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과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최악이에요. 이 엄마에게 순디 오늘 대접을 못 받았는데 이건 최저점인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지. 너는 비열하다. 남편에게 소리쳤는데 그 순간 눈살을 찌푸렸다는 말은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날 움찔하게 만들어서 시할아버지였어. 지금까지 침묵하던 그는 눈을 감고 소파에 깊숙이 앉아 있으면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했다.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울고 싶었는데 물러설 수 없었다. 아니 더 있다. 그래 나는 자퇴자야. 그래 교육은 못 받았지만 자퇴자라서 집안일밖에 못한다며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그리고 딸이랑은 상관없는데 시아버지한테 말대답을 했더니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이었는데 무서운 시할아버지한테 말대답해서 미친 거냐며 시어머니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내 상상을 한 거겠지. 시할아버지가 내 자리에 앉혀주신 거 알겠어. 트레이시 이해해. 시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서 주먹을 꽉 쥐었어. 나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감고 내려다봤어. 아야 비명을 지르는 사람은 남편 할아버지였어. 시어머니가 남편 머리에 주먹을 휘둘렀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정신을 잃었다. 나도 깜짝 놀랐고 시어머니도 그랬다. 화난다. 멍청아 소파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응 아내와 딸이 모욕당하는 동안 넌 아무것도 잘 설명하지 못하잖아. 트레이시가 중퇴자라는 게 사실이야. 그렇게 말하면 나도 중퇴야. 나도 알아. 하지만 너도 내가 중퇴자라는 걸 알잖아. 아직도 사람을 얕보는 시아버지의 노여움 가득한 목소리가 남편의 눈을 크게 뜨게 했다. 시아버지의 학력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분명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시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시어머니 중학교 자퇴하고 바로 출근 돈 모아 회사 차렸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도 집안일만 하는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욕해도 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가버리세요. 시할아버지는 은혜에 보답하고 원한을 품는 남자 그 불굴의 정신으로 회사를 세웠는데 이제 화가 나서 모욕당했다고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달라요. 아빠를 모욕하려는 건 아니에요. 트레이시가 들어봐오시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내가 탈락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사와 고객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시할아버지가 화산처럼 터지셨는데 분노가 폭발했어요. 무섭다. 자퇴딸이니까 판단력도 부족한가 봐. 남편이 왜 널 버렸는지. 정말 불쌍하다. 아빠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 첫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했나요? 잊었나요? 전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를 얼마나 갚아야 했는지 아직도 변함이 없어. 한심해요. 시어머니는 배우자가 떠난 과거가 있었는데 남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이혼을 오점으로 여기셨어요. 그 일이 언급되면 속상해하고 자세히 물어본 적은 없지만 시아버지 말투로 보면 성격이 문제인 것 같았다. 실수해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너에게 돈은 말도 안 돼. 설 연휴 끝나면 넌 임원직에서 해임될 거야. 넌 아르바이트로 전환할 거야. 시어머니가 절망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이 집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시할아버지를 거스르지 못해서 항상 엄마에게 의지하고 있구나. 예 그럼 돈은? 네가 줘야지. 가장 잘 챙겨주는 건 너야. 뭐라 했지? 아까 너 자신은 거짓말을 했고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에 남편은 필사적으로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어머니의 용돈으로 사온 고급스러운 아름다운 지갑 급히 술잔에 지갑을 넣었다. 옆 탁자 흠뻑 젖어 지갑이 흠뻑 젖어 축축한 지폐를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건네주니 젖은 돈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시어머니가 술에 젖은 지폐를 손가락으로 집었다. 이제 넌 다음 시어머님의 눈이 시어머니에게 고정됐어. 그는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보였어. 너도 내가 돌봐주고 있잖아. 너도 줄 게 있잖아. 그렇지. 시어머니가 달려가서 급하게 지갑을 꺼냈는데 지갑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준 돈을 받아서 시할아버지께 건네주었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신 시어머니가 돈을 빼앗아 시할아버지가 딸에게 건네주었어요. 보이스 이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사용하도록 제가 보내는 상품권입니다. 제 딸은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금액의 지폐에 놀랐습니다. 트레이시 네, 이제 내 차례라고 대답하면서 등을 곧게 폈습니다.
그 사람이 솔직하게 말할까봐 무서워 차라리 시어머니한테 혼나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시할아버지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져서 그레이시 딸과 손자가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으면 밥 좀 먹고 거기서 신년을 맞이해야지. 이 바보 둘이랑 얘기 좀 해야지. 가족들이 안 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할아버지가 지적한 건 특별 설날 신년맞이 손님으로 항상 분주한 그의 집은 그런 식사를 여러 개 주문했는데 가장 호화로운 식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대를 받아들였지만 시어머니는 다음에 할 말에 열중하는 듯 보였고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